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1년 2월 21일에 치러진 전산회계 1급 제94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은 어느 회차 시험보다도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무려 51%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닥 어렵지 않았던 전산회계 1급 94회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출제 범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는 총 15문제, 문제당 2점씩이어서 30점 만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왼쪽이 회계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두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고요. 재고자산의 기본적인 평가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감가상각의 개념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두 문제, 영업의 손익을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가액에 네 문제 나오죠? 이번에는 원가의 구성과 원가의 종류, 원가의 계산, 그쪽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문제 간단한 응용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율 묻는 문제와 기타 묻는 문제 세 문제가 나와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난도가 쉬웠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의 항목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자, 회계는 여러분 크게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관리회계가 있는 거죠. 자,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여러분,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12월 말자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얘는 재무회계 이야기죠. 회계 원리 이야기죠. 자, 이건 관리회계가 아닙니다. 2번, 일정 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 부서별 손익정보. 성과평가라 그랬잖아요.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회계는 원가 계산 위주의 내용인 거고요. 관리회계는 그 원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관리 차원의 회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관리회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입 내역에 관한 정보. 여러분, 얘는 현금 흐름표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계원리, 재무회계인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다. 이건 자본 변동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얘도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해했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2번 문제예요.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받을 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금액을 잡고, 여러분, 얘는 K랩에 입력한다면 800번대가 되는 거고 바로 판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관리비죠.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규로 설정하게 되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있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은요, 매출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매출원가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고 나면, 자, 판관비를 이제 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영업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손상각비, 판관비에 바로 이 금액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판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 대손상각비를 집어넣고 차변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정답이 아니겠죠?
이 밑에 부분에 뭐가 있는 거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고 밑에 부분 당기 순이익이 있는 거라서 영업이익이 바뀌면 당연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당연히 당기 순이익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관비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위쪽에 있는 매출총이익은 안 바뀌어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얘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나 매출원가가 안 바뀌면 얘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매출총이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막 쓰긴 했는데요. 공부를 좀 기본적으로 웬만큼만 하고 나면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아주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이겠죠? 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그냥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 원가를 뺀 총이익과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과 각종 뒤쪽 영업의 수익과 손익을 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를 뺀 당기순이익 구분해서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과 2번 아주 쉬운 문제 풀어봤죠? 자, 그럼 3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본의 분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자기주식,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반입 차금. 여러분 얘는 뭐를 묻는 문제일까요? 아주 잘 나오는 단골손님이에요. 그리고 기본 원리에 해당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본은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본금이고요. 이 자본금은 액면의 합계라고 설명을 제가 본 강의 때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돈은 돈인데 자본거래에서 남아도는 돈인 거고요. 여기 이제 자본조정이 있죠. 여기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말 그대로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 당기순이익의 집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본 조정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항목들이 많고요. 자본잉여금은 남아도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플러스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 기타 포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의 손익에다 집어넣지만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게요. 딱 나와 있죠.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타 포괄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주식, 원래는 자기 주식을 사면은요, 차변에 자기 주식이 생기고 대변에 현금이나 예금이 나가요. 원래 자산에 있을 항목이에요. 주식 산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단기 매매나 일반적인 매도 가능 뭐 그런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식을 산 거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서 자본 쪽에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변에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자기 주식은 자,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감자차손, 감자하는 과정의 손실 본 금액이죠? 마이너스 금액이죠? 자본 조정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액면보다 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자, 액면 금액을 여기다 무조건 적게 돼 있잖아요. 싸게 발행한 금액은 자본 조정에서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자본 조정, 얘도 자본 조정, 얘도 자본 조정. 딱 동그라미 1번 요것만 기타 포괄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긴 했지만 공부를 기본적으로 웬만큼 한 학생들은 아하, 5가지 항목이구나. 이 문제는 2개 묻는 문제구나. 3개 중에 구별하는 문제구나. 요것만 기타 포괄이네. 딱 금방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다음 중 재화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 겁니다. 딱 봤더니 상품권 판매, 위탁 판매, 시형 판매.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것이요. 자, 볼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상품권 매출의 경우에는요. 상품권 다 아시죠? 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팔지 않습니까? 뭐, 10,000원권부터 시작해서 10만원 이렇게 있죠. 이걸 내가 돈 주고 10만원 주고 상품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마트는 나한테 바로 매출 인식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돈 받은 거예요. 선금 받은 거예요. 부채 인식해야 돼요. 자, 소비자인 내가 상품권을 들고 가서 딱 내고 물건을 사서 실제 물건이 팔릴 때가 수익 인식 기준이에요. 볼게요.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말을 바꿔볼게요. 소비자가 상품권을 쓸 때, 당연히 물건이 팔리니까 그때 매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잘못된 거 그러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단기 할부 판매. 여러분, 할부 판매는 돈을 나누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단기는 1년 이내겠죠? 자, 일반적으로 할부 판매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당장 받지 않고 외상 판매한 거죠? 외상 판매했다 하더라도
실제 고객한테 물건을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을 잡는 거죠. 자, 당연히 이때 매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위탁 판매, 팔아달라고 맡긴 거죠. 위탁한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 자, 물건 맡긴 거예요. 팔아달라고요. 흔한 게 이제 약국이죠. 약국. 제약사가 약국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약을 맡겨요. 팔아달라고. 그러면 약사가 팔아요. 그럼 약사가 팔 때가 매출의 인식 시점이에요. 약사가 돈을 줘서 제약회사로 돈이 입금될 때가 매출 시점이에요. 현금주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 좀 아까 사례에서는 약사가 물건을 팔 때, 그때 매출 인식을 해야 되니까 판매 대금이 지급할 때가 아니고요. 이 위탁자가 판매할 때가 매출이니까 얘는 틀린 말이에요. 정답이 3번인가 봐요. 4번 확인해 볼게요. 시형 매출, 시형 판매. 써보고 사는 거잖아요. 써본 고객이 사겠대. 그럼 사겠다고 의사표시 할 때가 매출이죠. 의사표시 한 때가 매출인 겁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들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 어려워하느냐? 외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문제를 풀 때 외워서 풀었습니까? 다 기본 논리를 이해해서 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공부를 하실 때 전산회계 1급 내가 단순하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90% 가까운 내용들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금방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 문제 풀어봤죠?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내용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이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 안에는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개별법도 있는 거고요. 선입선출법도 있는 거고요. 후입선출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도 있겠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별법은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해하라 그랬죠. 이 물건 하나 팔 때 얘를 개별적으로 얼마에 사왔나를 그때그때 일일이 파악하는 거예요. 물건이 큰 거 비싼 거 한두 개 팔면 모르겠지만 1년에 수천 개 수만 개를 판매하는데 그걸 1년에 하나씩 어떻게 단가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고가의 1년에 몇 개 물건 판매하지 않는 그런 제품에만 쓰기 좋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산회계 1급 콕콕전교수 책 저술에도 그랬고 본강에서도 그랬죠.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실제 현실이 그런 거죠. 이때 무슨 법을 적용한답니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자, 선입선출이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자,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1월 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말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한 번 구매한 게 있고, 이때 한 번 구매한 게 있으면, 이게 1번 구매했고, 이게 2번 구매했으면, 선입선출은 뭐가 먼저 팔리는 겁니까? 이게 먼저 팔리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이게 한 개 100원이라 가정할게요. 물가가 오르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1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쌀 때 구매한 게 먼저 팔려버리니까, 매출 원가가 더 낮아요. 매출 원가가 낮으면 당기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높아요. 여러분 따라서 잘 볼게요.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 적용하면 이게 먼저 나가.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비싸. 이게 나중에 나가. 먼저 나가면 매출 원가가 떨어지겠죠? 매출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오랜 기간 이 공부를 했지만 안 외워요. 그냥 문제를 보고 다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맞는 말이에요.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개별법은 이해하기 쉬워요. 오케이. 선입선출 이해돼요. 오케이.
후입선출 이해돼요. 오케이. 이 평균법이 살짝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적으로 그건 알아요. 평균법은 평균 내는가 보다. 이때 산 거랑 이때 산 거를 평균 내나 보다. 100원과 110원을 평균 내나 보다. 근데 여러분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총평균법이 있고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살짝 헷갈리시죠? 모르시면 넘어가요. 4번 볼게요.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되는 경우다. 후입선출법은요, 2번으로 구입한 나중에 구입한 물건을 1번보다 먼저 파는 게 후입선출이에요. 여러분 실무에 나가보면은요, 먼저 산 거를 먼저 팔아야지, 옛날 재고를 먼저 팔아야죠. 이거 창고에 썩히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저 옛날 구입한 재고가 영원히 안 팔릴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팝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의 흐름과 반대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인가 봐요. 왜 틀리냐? 총평균법은 1년에 한 번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 계산을 단가 계산을 합니다. 왜? 총평균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러 번 산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해서 나중에 연말에 한 번에 평가해요. 그러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1년 지나기 전까지는 단가를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동평균이에요. 살 때마다 계속 평균을 다시 내는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발생할 때마다 평균 내는 거는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복잡하게 메모를 했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메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해한 논리를 바탕으로 착착착 골라나가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평균법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가정하더라도 1번과 2번과 4번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과감하게 4번을 찍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짧은 기간에 전공자도 아니어가지고 대충 공부했습니다. 이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논리를 잘 기억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야 멘탈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감가상각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률은요, 동일한 율만큼 계속 곱하는 거고요. 정액은요, 매년 금액이 같아요. 정률을 초기에 때리면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각된 금액을 뺀 나머지 미상각 잔액에 또 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률법은요, 해마다 금액이 떨어집니다. 정액법은 해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요, 초기에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금액이 크게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정액법이 정률보다 크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률법은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니 정률은요, 매 기간 율이 동일한 거지 금액이 동일한 건 정액법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에 설정하는 일종의 부채 인식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감가상각을 단순하게 암기한 분들은 이게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益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된다. 이 안에는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정액과 정률을 제일 많이 써요. 어떤 방법 쓸지는 한번 정하고 나면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 쓸지는요, 이 자산에서 예상되는 이 경제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에 많이 쓸 거면 기계를 정액법을 쓰는 게 맞고요. 생산량에 따라서 할 거면 생산량 비례법이 맞는 거고요. 동일하게 소모되는 거면 정액법을 쓰면 맞는 거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건 왜 틀리는 거냐? 여러분 감가상각은요, 비용의 취득 원가에 체계적인 연도별 배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이 자산을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까? 그걸 미리 부채로 충당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감가상각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라요. 자, 회계원리 문제 계속 풀게요. 이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개정 과목 중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영업의 수익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영업 외라는 거는요, 본래의 물건을 파는 상품과 제품 같은 거를 팔아서 돈 벌어들이지 않는 것들을 고르라는 거 아니에요? 자,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투자자산에 매도 가는 증권 같은 주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투자 부동산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손실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영업의 손익이니까 정상적인 손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이건 영업의 수익이 맞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갖고 있던 토지 건물, 그거 원래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게. 자, 당연히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내가 나의 주식을 사면 자기 주식이 차변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변 내 쪽으로 보내요. 그럼 내가 나를 샀기 때문에 나의 차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차변에 있어야 될 게 대변으로 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면 여러분 이거는 영업의 손익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집어넣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그 자본 조정에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얘는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자본 쪽의 거래로 봐서 내가 내 주식을 거래한 거니까 이 특별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당연히 영업의 수익에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는 증권이었으면 기타 포괄로 가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본의 종류를 묻는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도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회계원리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는, 여러분 유동성 배열법은요, 당장 현금화가 빨리 되는 거를 먼저 위에다 적어주고 현금화가 가장 늦게 되는 걸 제일 나중에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딱 보고 빨랑 현금화가 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 보니까 지금 부채 항목이죠, 부채. 따라서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바꿀게요. 빨랑 현금으로 갚아야 될 것들. 자, 빨랑, 빨리,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순서를 보자는 거예요. 자, 쉬운 것부터 먼저 볼게요. 매입 채무. 이 안에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 있죠. 일반적인 내가 원재료를 사가져오면서 외상으로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물건 만들려고 사온 원재료 외상으로 사왔는데 이거 1년 뒤에 갚겠어요? 2년 뒤에 갚겠어요?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갚습니다. 여러분 얘는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유동부채예요. 자, 두 번째, 미지급 법인세. 여러분 미지급 법인세는요, 세금을 법인세를 안 낸 거예요. 국세청에다 세금을 1년, 2년, 10년 동안 안 내겠어요? 몇 개월 안에 내야겠어요? 몇 개월 안에 내야 되니까 얘도 여러분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1년 이내에 다 나갑니까? 1년 이내에 나갈 직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가정은 직원들은 1년 이후에 나간다. 여러분 얘는 비유동이에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이 여기 아예 있네. 유동성이라고. 내가 처음 돈을 빌릴 때는 5년, 3년 나중에 갚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고 지금 와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좀 있으면 돈을 갚아야 돼. 처음에는 장기를 빌렸지만 지금은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유동성이 돼버린 거야. 이걸 갖다 여러분이 그 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 부채는 처음 빌릴 때는 장기로 빌렸지만 이제 1년 이내에 갚을 유동성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말 결산 문제로 실무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얘도 유동부채예요. 따라서 가장 나중에 배열하는 거는 유동성이 아닌 걸로 고르라는 문제인 거고 그 중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만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자, 전산회계 1급 94의 문제 중에 재무회계에 해당하는 회계 원리를 문제 풀어봤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원리에 가까운 암기가 필요 없는 내용들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이 매우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잠시 뒤에 이어서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